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저 이번에 2018년을 잘 보내줬고요. 이제 2019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특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특집은요. 저희가 각자 하나씩 뽑은 2018년에 우리가 하나의 영화를 뽑는다면 이라는 키워드로 하나씩 영화를 선정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 다룰 영화는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영화는 지금까지도 개봉한 지 지금 3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미디어에 열심히 노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본 작품이기도 하면서 연말에 음악 영화로서 따뜻함을 많이 줬던 작품이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각자 좋아하는 음악 영화 취향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세미님께서는 좋아하는 음악 영화 뭘 꼽으실 건가요? 저는 음악이 이렇게 배경으로 등장하는 영화, 뭐 뮤지컬 영화 네. 내지는 뭐 음악 영화라고 지칭할 만한 영화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인상 깊은 영화들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뮤지컬 영화, 지금 딱 생각나는 영화는 예전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예, 있었죠. 그 누가 주인공이냐? 휴잭맨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있어요. 원래는 뮤지컬을 갖다가 다시 또 영화로 만든 영화가 좀 기억이 남고요. 그때 기억이 나는 이유가 선거철이었어요. 선거철이었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죠. 그 당시 문재인 지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붙어가지고 후보로 붙어가지고 정권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보수 정권이 그리고 선거가 결과가 났거든요.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때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레미제라블이 그 당시 개봉돼서 꽤 흥행했어요. 거의 한 600만 이상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레미제라블의 그 시간적인 배경이 프랑스 혁명인데 그 혁명의 때창과 더불어서 그 당시 한국적인 상황과 잘 어울렸기 때문에 흥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음악 영화는 이제 레미제라블인데 한국에서 흥행하는 흔히 얘기하는 음악 영화는 그 한국적인 배경이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하는 그 보헤미안 랩소디도 좀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음악 영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음악 영화에 열광할까? 그것도 좀 재미난 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레미제라블 하면 그 암울했던 분위기와 또 날씨가 추운 겨울이었잖아요. 맞아. 겨울과 그 황량한 스크린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음악 영화를 볼 때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지금 내 상태가 엄청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감정이입을 요하는 영화인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이님께서는 좋아하는 음악 영화 있으신가요? 저는 음악 영화를 별로 안 즐겨 보는데 얼마 전에 레토를 봤거든요. 근데 마린 로즈? 근데 되게 깜찍한 영화긴 해요. 근데 그래요? 음악 영화로서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것도 배경이 7080이거든요. 거의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보헤미안 랩소디와 배경이 비슷한데 그 시대의 음악을 잘 몰라서 그런지 그냥 영화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영화긴 했는데 저는 그 정도로 뭔가 영화를 볼 때 음악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네요. 주로 이미지를 많이 보시나 봐요. 근데 막 얄씀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음악 영화를 좋아하는데 왜 한국 음악 영화는 잘 안 되지? 늘 망하잖아요.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기억도 잘 안 나요. 한국에서 나온 음악 영화, 뭐 뮤지컬 영화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예, 기억이 잘 안 나요. 있었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그래서 진짜 할리우드나 아무튼 서구권의 음악이나 춤, 댄스 영화 옛날에 예. 스텝업 이런 것도 맞아, 진짜 맞아, 맞아, 유행했잖아요. 예. 그런 거 되게 유행했는데 여기 스윙키즈도 완전히 망했고 스윙키즈 별로 스윙키즈. 반응이 안 좋아요? 그렇고 되게 음악이나 춤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되게 그게 뭔가 따라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나 어설프다고 생각하나 그런 굉장히 것도 기대작이었는데 제 알기로는 스윙키즈도 흥행이 안 좋았나 보네요. 그래서 그냥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되게 음악 많이 나오는데 보면 절대 더빙 안 보잖아요. 맞아. 약간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희 셋이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 생각난 건데 저희가 예전에도 뭐 뮤지컬 영화 하고 했을 때 셋 다 음악 영화 뮤지컬 영화 안 좋아한다 이렇게 취향이 겹쳤던 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장르이긴 한데요. 저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딱
딱 개봉한 당일날 봤어요. 이 영화가 2018년 10월 31일에 개봉했는데 그 바로 전주인가 전전주에 브래들리 쿠퍼 감독의 스타이즈본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연찮게 2주 연속 이렇게 음악 영화를 봤던 경험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고 지금 또 방송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그 브래들리 쿠퍼의 스타이즈본이랑 어떤 차이가 있지라는 식으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스타이즈본은 전 되게 흥행할 줄 알았는데 맞아. 관객 스코어 찾아봤는데 한 50만 명? 60만 명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도 제 생각에 꽤 많이 본 거 그래요? 아니에요? 전 되게 사람들이 더 기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아. 오히려 보헤미안 랩소디에 묻힌 느낌인데 그냥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전 스타이즈본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 음악 영화가 어떤 기점으로 흥행을 하고 실패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네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다룰 영화는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이 영화는 지금 개봉 71일차 됐고요. 오늘이 11일인데 19년 1월 10일 기점으로 968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객 수 같은 영화입니다. 요즘 또 한국 영화 약간 약세이고 맞아, 외화 맞아. 작품들이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각자 2018년에 중요한 영화 하나씩을 꼽기로 했는데요. 이 영화를 선정하신 분은 바로 세미님입니다. 세미님께 우선 이 영화를 왜 선정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저희가 앞으로 3주 동안은 2018년에 영화를 한 편씩 추천하고 그 영화를 다루잖아요. 네. 제가 기억나는 영화가 이제 몇 편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대중 영화, 흥행 영화를 좀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를 저도 개봉 한 달 이전에 본 것 같거든요. 2, 3주 차에. 게다가 그때 제가 평일날 1회차를 보러 갔는데 관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정말. 관객이 당연히 목요일, 금요일이니까 오전에 1회차 관람 때 1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인상 깊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계속해서 미디어에서 점점점 커지고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게 폭발적이었고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지금 960만 거의 70만까지 가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만까지는 좀 찍고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영화를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1000만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꼴딱꼴딱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좀 1000만 될 것 같아요. 1000만 영화로서 1000만 영화가 그렇게 외화나 한국 영화 통틀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지껏 이제 한국 영화 시장에서. 그런데 분명히 그런 흥행은 좀 대중 심리, 한국의 어떤 이런 조건과 관련이어서 좀 얘기해 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가져온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968만 명에 속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영화를 직접 보지 않으셨더라도 이제 각종 미디어에서 나오는 퀸에 대한 영상이나 라이브 에이드 공연 장면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퀸이라는 그 가수 자체가 70년대를 살지 않았어도 익숙하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기 전에 이 영화에 대한 완벽한 스포일러를 해봐야겠죠. 이 영화 추천하신 세미님께서 완벽한 스포일러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1000만 영화 정도면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테고 이야기는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주요한 플롯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프레디 머큐리, 공항에서 수화물 노동자로 일하면서 음악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파록 버사라. 이름도 굉장히 힘든데요. 인도계 출신의 잔지바르 출신의 외국인이죠. 가족이 이민을 왔어요. 영국으로. 그러다가 로컬 밴드인 이제 퀸에 들어가게 되죠. 처음부터 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프레디 머큐리가 퀸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제안하면서 퀸이라는 밴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독창적인 음악. 보헤미안 랩소디도 아마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5분이 넘어가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혼합적이고 혼성적인 락 뮤직이죠. 게다가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중들을 사로잡으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퀸은. 그리고 대중들의 어떤 시선 내지는 예상을 깨고 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요. 월드스타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죠. 그러면서 퀸이 프레디 머큐리를 비롯한 퀸이 뭐 미국 공연을 비롯한 세계적인 투어를 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프레디 머큐리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 어떤 성소수자로서의 그런 고민과 함께 솔로 데뷔라는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서요. 오랜 시간 같이 왔던 퀸의 멤버들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파티와 사람들에 둘러싸여도 프레디는 굉장히 외롭기만 합니다. 게다가 성 정체성에 대한 계속해서 추문이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요. 프레디는 결국 자신이 AIDS에 이제 걸렸다는 사실을 갖다가 통보받게 되죠. 그리고 라이브 에이드 이제 공연 소식에 프레디가 마음을 열고 멤버들을 설득해서 이 마지막 지상 최대의 공연이라는 윈블던에 있는 공연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이브 에이드의 그 퍼포먼스로 이 영화는 끝을 내게 됩니다. 네, 세미님께서 완벽한 스포일러를 통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프레디라는 이름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정말 주인공이자 주축이죠. 라미 말렉이라는 배우가 맡은 프레디 머큐리 되게 완벽하게 소화를 하기도 했잖아요. 완벽한지 사실은 전 동의를 하지 못해요. 네, 되게 노래도 진짜 잘하시고 아무튼 잘 소화하셨는데 이 프레디 머큐리라는 인물을 빼놓고 이 영화를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퀸에 대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이님께서는 이 프레디 머큐리가 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 영화에서는 퀸의 가족 같은 모습을 강조하긴 하지만 되게 프레디로 인해서 이 퀸이라는 가수의 운명이 달라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투어만 하기를 원하는데 프레디는 아니라고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밴 팔아가지고 앨범 꼭 내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푸시를 하는 역할? 그러니까 퀸에서 프레디의 존재가 굉장히 막 돋보이게 영화가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디가 되게 왕따인 느낌? 그러니까 은근히 왕따 시킨다고 하죠. 은따 시키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그럴 수는 있는데 왜냐면 퀸에서만이 아니라 그냥 프레디 존재 자체가 되게 타고나기를 외로운 존재였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 영화가 그런 노선을 취할 수는 있는데 영화에서 갑자기 막 퀸의 뭐 남다른 점이 뭔가요? 이런 거 질문하면 우리 가족인 거잖아요. 뭐 네. 우리는 다른 밴드와 다르게 끈끈하죠. 약간 이런 식으로 강조를 얘기를 대사로 하더라고요. 근데 보여지는 거는 퀸에서 프레디가 되게 왕따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좀 겉도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어가지고 좀 이중적인 구성 때문에 좀 애매한 위치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렇기 때문에 좀 극을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쵸,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참 흥미로운 이유는 이 영화 그렇게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대중들의 평가와 특히 평론가들의 평가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이 영화가 왜 흥행했을까라는 질문이 이 영화에 대해서는 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라미 발렉이 연기한 프레디 머큐리인데요. 머큐리밖에 잘 안 보여요. 굳이 한 명 더 추가하자면 루시 보인턴이 연기한 메리 오스틴 정도가 메리가 이제 보이거든요. 그 외에 그 가족이라고 칭하는 퀸의 멤버들은 솔직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단편적이어서 그 뒷 이야기랑 잘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 특히 이 영화의 내용적인 면에서 형식적인 어떤 플롯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지닐 수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프레디 머큐리가 그 당시에도 논란의 중심이었었던 이유가 성소수자잖아요. 뭐 게이인지 아니면 뭐 바이섹슈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는 바이섹슈얼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복잡한 정체성을 가진 그 주인공이잖아요. 인도계인데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또 뭐 조로아스터교 그 집안의 배경이 그렇다면서요. 종교적인 배경이 잔지바리 출신의 외국인이고
게이나지는 성소수자이고 게다가 또 우리가 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뭐 문란한 뭐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AIDS를 걸렸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을 했죠. 굉장히 이제 요절했죠. 40대 한 중반 정도에 요절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적인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프레디를 기억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저도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프레디라는 인물을 어떻게 이 영화가 소화하고 있나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우리가 말했지만 퀸에 대한 영화이긴 하지만 프레디가 중심인 영화인데 이 퀸이라는 전체적인 밴드가 있는데 프레디를 중점으로 세우려면 뭔가 제대로 픽셔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고증에 대한 문제가 팩트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래 맞아. 발매 시기를 막 정말 자기 마음대로 뒤섞어가지고 훨씬 이전에 낸 노래인데 훨씬 나중에 낸 노래로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아예 다 바꿔버리고 아니면 이 AIDS 소식도 사실 이 공연 이후에 알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퀸의 팬들 입장에서는 이 영화는 고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말 영화를 위해서 좀 앞뒤를 다 바꿔버린 영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레디가 뭔가 은근히 왕따당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프레디가 가장 먼저 솔로 앨범을 내가지고 배신한 것처럼 되게 설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로저 테일러가 먼저 솔로를 냈고 서로 다 아무런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데 억지로 갈등을 만들어낸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프레디 중심으로 가려다 보니까 프레디가 소외되고 제가 느낀 느낌은 이 영화를 보면서 프레디가 은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왕따시킨다. 이런 가치관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진짜 그냥 자기의 의견을 막 밀어붙이는 그런 프레디로 그려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메리와의 관계도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프레디를 소비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소비가 너무 매끄럽지 못한 방식인 것 같아서 이 영화 자체의 난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프레디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 영화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영화고 왜냐하면 실존 인물이 워낙 극적인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기 때문에 잘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유독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한국에서 특히 뭐 일본은 잘 모르겠어요. 그 생전에 보면 퀸이 굉장히 많이 공연을 한 나라 중에 하나가 맞아요. 일본이라고 하잖아요. 투어를. 근데 한국은 뭐 생전에 오지는 않았으니까 이 영화의 한우하는 한국 관객들은 도대체 뭐에 한우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좀 얼핏 들거든요. 저도 그래서 프레디가 가장 흥행의 요인이자 난점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제이님께서는 이 영화가 왜 도대체 한국에서 이렇게 흥행을 하고 계속 CF며 광고며 어디서며 다 계속 퀸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가 내 피로감은 왜 비롯됐는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저는 이 영화에서 좀 감동적이었던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면 저는 그 메리한테 프레디가 집에 와가지고 콘서트 실황 보여주잖아요. 근데 예. 거기서 그 프레디가 메리한테 콘서트 홀이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내 노래를 못 들을 것 같다고 저 끝에서 내 목소리가 들릴까? 이런 의문이 든 순간 관객들이 답해줬다고 자기 노래를 불러줬다 해가지고 근데 그걸 막 감동적으로 말하진 않고 다른 얘기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메리랑 그때 끝나는 장면이라서 그거를 부각시키지 않았는데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콘서트장 가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그러니까 항상 나는 관객석에 있고 어쨌든 나는 가수가 아니니까 저 가수가 무슨 생각을 할까 몰랐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니? 그러니까 약간 좀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라이브 에이드 같은 무대에서 큰 무대에 서가지고 프레디를 등지고 뭔가 관객석을 쫙 보여주는데 그건 네. 절대 제가 태어나서 이제 앞으로도 거의 볼 일 없을 광경이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되게 묘하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레디라는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좀 이 영화가 감동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관객과 소통하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저는 묘한 눈물과 감동이 조금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내한 콘서트 같은 거 하면 되게 맞아. 반응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한 가수들이 너무 재밌었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되게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지고 그런 이유를 찾아보면 되게 떼창을 우리가 되게 잘해주잖아요. 반응도 되게 잘 확실히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흥행한 이유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떼창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가수랑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영화가 흥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 영화를 봤을 때 감동적인 포인트가 저한테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니까 약간 그런 요소들을 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콘서트를 가기는 정말 일상처럼 가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거는 되게 일상적인 일이니까 되게 손쉽게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한국에 성행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 정말 흥미로운 영화라는 이유는 이 영화 텍스트 자체가 흥미롭다기보다는 관객의 반응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밴드 킨이라는 상품의 흥행일까, 아니면 프레디 머큐리라는 그 인물 때문에 흥행일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지금 제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이브 에이드 그 공연에서 실제로 그 현장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 그 많은 관중들이 그 넓은 운동장에 다 꽉 차여 있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러다 사고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의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인 거죠. 수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구글링을 해서 지금 윈블던 경기장이 몇만 명이나 들어가는지 이렇게 봤더니 엄청 많아요. 거의 5만 명 이상 들어가는 경기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상상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이렇게 운동 이렇게 큰 스테디움에 가본 경험이 기억이 거의 안 날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이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장면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약간은 훑어가지 않나요? 네. 관객들 위로? 근데 그게 주는 어떤 해방감이 있고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다는 그 실사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떼창. 유독 왜 싱얼롱 공연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예전에 보니까 그 MBC에서 MBC 스페셜인가요? 내 마음을 핥히고 간 킨, 이런 식으로. 마음을 핥힌. 진짜 어렵지 않아요? 제목을 너무 잘 만들어요. 그 싱얼롱 상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싱얼롱은 굉장히 좀 다운되고 사람들이 이제 따라 부르진 않는다고 하지만 어떤 또 싱얼롱은 굉장히 재미나게 잘 놀고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보면 한국 관객은 굉장히 역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방송에서 에오 맞아. 따라하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 라이브 에이드 그 장면에서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던 것도 맞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까 프레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프레디라는 인물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깊게 알 수 없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프레디에 완전 밀착한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라이브 에이드 때 완전히 프레디의 시점을 갑자기 확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프레디에 완전히 밀착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점이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이브 에이드 마지막 장면도 마찬가지고 막 영화가 끝나고 나서 다시 막 퀸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라이브 에이드의 영상을 보고 또 MBC에 맞아. 나오는 그런 맞아. 막 옛날 그 가수들 영상들 다 나와잖아요. 그걸 보면서 진짜 저런 데서 노래하면 이런 기분이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처음으로 해보게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지금 7080 세대잖아요. 70년부터 8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15년이란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저랑 되게 무관한 세대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밀착할 수 있는 게 진짜 라이브 에이드 그 공연 하나 때문이 아닐까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20분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 영화는 보는 게 옳다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MBC에서 그 재방송을 해줬잖아요. 그 라이브 에이드를 편집해서 1시간 반 정도 해줬거든요. 그리고 배철수 씨랑 임진모 씨가 나와가지고 중간중간 나와가지고 코멘트를 하면서 그 진행을 했는데 그 방송이 일요일 거의 한 11시? 네, 맞아요. 정도 늦은 시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굉장히 큰 원성을 샀죠.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편성을 해주지 왜 일요일이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 공연이 제가 보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시 그 생중계됐던 공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라이브 에이드에서 여러 팀들이 나왔잖아요. 정말 지금은 전설이 된 그룹이나 가수들이 나왔는데 지금 저처럼 내지는 여기 여름님처럼 좀 세대를 벗어난 세대한테는 프레디 머큐리라는
밴드 킴만 이렇게 각인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다른 그룹이나 내지는 이 가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못 들은 것 같거든요. 킴만 얘기하더라고요. 킴만. 그래요? 좀 되게 많이 많이 들었는데?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도 그 공연 영상을 보면서 노래는 많이 들어봤고 가수 이름은 아는데 그 사람의 모습도 되게 지금 현재 뭐 나이 든 모습으로 알지 제가 젊었을 때 한창일 때 모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이어 스트레이트 이런 사람들이 막 멋있게 입고 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미인전에서 볼 법한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맞아. 느낌? 막 이어가지고 저 사람들 저런 시절 있었구나. 갑자기 막 증강현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라이브 에이드 장면이 좋기도 좋았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영화는 되게 허술하게 서사가 구성되어 있고 얼기설기한 그런 느낌이 많은데 뭔가 라이브 에이드 그 공연 때문에 모든 게 봉합되고 해결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인물들의 갈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이 기억나는 건 프레디 머큐리와 또 메리 오스틴이라는 실제로도 연인이잖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되게 이기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성소수자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예민할 수도 있는데 이 둘의 친구 아니면 애인 같은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저게 가능한가? 라는 정말 큰 의문. 근데 오히려 킨이 잘 됐고 프레디가 정말 천부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메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그냥 성장기를 보는 엄마 같은 모습으로 메리가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프레디가 천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훌륭한 가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지. 만약에 내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면 죽여. 그러니까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을 약속한 거 아니에요? 약속했는 하기까지 결혼 안 건 했어요. 아니에요? 네, 결혼 안 하고 반지만. 만약에 내 남자친구라고 하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을 텐데. 정 떨어져, 정말 떨려. 그게 프레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레디라는 사람 자체였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의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었던 거지. 정말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좀 극히 드문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긴 한데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메리가. 그래서 저는 프레디가 인터뷰할 때 퀸은 소수자를 위한 소수자들이 노래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메리가 소수자인 프레디를 위해 사랑하는 소수자인 듯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네. 오히려 프레디가 되게 메리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말드렸다시피 프레디 머큐리 외에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은 메리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메리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프레디가 극 중에서 프레디가 메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여전히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메리에게 다가갈 수 없고, 그리고 제가 인상 깊은 장면은 메리 앞집에 살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런데 너무 애롭다 보니까 전화를 걸어서 진짜 싫었는데 진짜. 그런 것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뭐 자신의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는 대목.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좀 어정쩡하다는 생각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프레디 머큐리라는 인물이 굉장히 좀 고독한 삶을 또 한쪽에서는 살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70년대, 80년대 여전히 영국이라고는 하지만 흔히 성소수자에 대한 시선이 차별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끝끝내 나는 뭐 소수자예요라고 얘기할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에이즈 자신이 뭐 걸렸다는 얘기도 뭐 죽기 전에 한 일주일 전, 뭐 며칠 전에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꽁꽁 숨겨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 영화에서 그런 소수자인 프레디가 주축이 된 모습은 아니어가지고 좀 아쉬웠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진짜 얼기설기 얽혀있는 영화인데 오히려 주축이 되는 건 정말 퀸의 음악인 것 같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싱어롱관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이 보헤미안 랩소디로 인해서. 근데 사람들이 싱어롱관의 역사는 겨울왕국과 보헤미안 랩소디로 이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싱어롱관이 그렇게까지 흥행하고 사람들이 찾는 공간인지 몰랐는데 정말 퀸의 음악의 힘이 대단한 것 같고 이 영화에서 그 음악의 힘을 활용하는 방식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곡들이
곡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곡에 관련된 에피소드라든지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연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제이님께서는 이런 음악이 중점이 되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영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기설기하다는 표현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가 정말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명곡의 탄생 배경 에피소드를 그냥 나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말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패치 같은 느낌? 그냥 덕지덕지 붙은 패치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부각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노래로서 뭔가 극적인 느낌? 왜냐면 저는 퀸을 엄청 팬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영화를 보니까 정말 그냥 그 에피소드 나열된 형식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보면서 그래도 생각보다 노래가 많이 안 나오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어요? 그래서 어디서 대체 싱어로 가진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냥 나열 형식에 불과한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고 그래서 되게 부각되고 생각되는 인상 깊은 노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노래의 탄생 배경 같은 게 저한테 크게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내가 팬이 아니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제목이 그냥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이 영화가 퀸을 다루려고 했으면 퀸이라는 제목을 걸었을 것 같은데 퀸의 노래였던 보헤미안 랩소디를 전면에 타이틀로 내걸고 실제로 곡의 비사는 보헤미안 랩소디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앨범에 성공하고 나서 좀 더 좀 획기적인 노래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시골에 가서 합숙하면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들잖아요. 저도 보헤미안 랩소디를 처음 들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들었는데 굉장히 이상했어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패치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렇죠. 여기 굉장히 여러 장르가 섞여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갖다가 진짜 우리는 따라 부르기 좋아하는데 따라 부를 수 없는 곡이죠. 이거 따라 부를 수 없는 곡이거든요. 보헤미안 랩소디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유튜브 종종 들어가는데 보헤미안 랩소디를 또 커버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외국뿐만 아니라 한국분. 그런데 각자 자기 스타일로 부르는데 정말 프레디처럼 부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갖다 건반을 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벌써 한 5분, 6분 넘어가는 이런 곡을 게다가 완전히 고저를 왔다 갔다 하는 곡을 갖다가 커버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정말 프레디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정말 산 거는 정말 마지막 20분 때문에 산 것 같아요. 이 20분을 보기 위해서 관객들은 앞에 이러저러한 패치, 문제 내지는 흥미롭지 않고 도대체 이 영화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야? 라고 이렇게 물음을 던질 쯤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끝나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라이브 에이드를 전면에 내두고 그 시기를 1년 정도의 시기만 다뤘어도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15년이라는 시기를 다뤘다고 하는데 저희가 체감하는 15년인가? 15년이 아니야. 거의 없잖아요. 몇 년? 그리고 처음에 퀸이 결성된 건 70년이고 그러니까 스마일이었나? 처음에 밴드 이름이 그걸 했다가 73년에 처음 앨범을 내면서 퀸이 된 건데 그 3년도 시간도 그냥 점핑 이런 식으로 막 넘어와가지고 정확히 저희가 시간을 되게 예측하기도 힘든 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제목을 내세운 것도 되게 특이하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저도 막 얼기설기하다라는 느낌이라고 말했고 제이님께서는 패치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감독이 그걸 아예 의도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헤미안 랩소디가 6개의 장르로 구성된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오페라, 아카펠라, 랍, 발라드 그 두 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원래 원곡의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순서를 바꿔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퀸 팬들은 되게 단단히 뿔이 났다고 원곡을 자기 맘대로 오페라가 뭐 앞이었는데 뒤로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정말 패치화시킨 음악까지 패치화시킨 것 같아가지고 이 감독이 그걸 되게 의도했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지금에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혼종, 뭐 이런, 얼큰이 있는.
이런 거 굉장히 요즘에 좀 전혀 어색하진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들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좀 연식이 있으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은 80년대 후반 정도 됐거든요. 그때 그 제 친구가 테이프로 이걸 구워줬어요. 퀸의 노래를 돈은 없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테이프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도 좀 기억이 나면서 저는 아마 이 시기를 지내오신 분이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이렇게 제이나 아니면 여름님처럼 이 시기를 지나오지 않은 분들은 또 새로웠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름의 저도 퀸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정말 저랑 관련 없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교 때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 영어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제 나이 정도 돼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어학연수 갔다 오고 해가지고 제 나이 정도 된 선생님이었는데 진짜 어렸을 때 막 너무 어른이고 막 너무 멋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매력 하나도 없는 그런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막 졸졸 쫓아다니면서 제가 막 진짜 진심으로 막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짝사랑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짝사랑했던 기억인데 그 선생님한테 막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무슨 음악 좋아해요? 제가 막 이런 거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퀸 노래를 좋아한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이가 엄청 많은 편이 아닌데도 퀸을 좋아한다고 하면 되게 선비 스타일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퀸 저는 아예 몰라서 퀸 무슨 노래 좋아하시냐고 했더니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맨날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 그 노래 진짜 저한테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뭐지? 무슨 뜻일까? 사랑이 넘치는 노래인데 그래서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고 퀸에 대한 인상이 그걸로 처음 남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를 보는데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소비되는 에피소드가 이제 프레디가 처음으로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시기에 그 사용되거든요.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를 작곡하면서 나 이거 메리한테 이 노래를 청혼할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매니저가 키스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나서 메리한테 공연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개인게 들켜가지고 헤어지게 되는 거.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그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의 아름다운 기억이 다 사라지고 정말 이 영화가 계속 음악의 탄생 배경을 에피소드로 막 쓰면서 제가 기억하고 있던 그 음악에 대한 환상이 오히려 좀 깨지는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되게 첫인상이 안 좋았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패치로 구성된 그 감독이 되게 임의로 구성한 것 같은 이게 되게 불쾌하다고 해야 되나? 별로 달갑게 받아들여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이 영화를 도중에 하차했다는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감독의 그렇게 편집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할리우드 영화는 굉장히 엄격하다면서요. 그 감독의 권한이라는 게 우리처럼 편집의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 들어봐서는 이 영화가 한국에서는 흥행했으니까 성공적이긴 하지만 이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게 감독이 하차했다는 것만 봐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혼란스러우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 좀 봉합도 해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 영화는 영화적 형식만 봐서는 잘 만든 영화는 아니라는 게 대체로 저희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을 한 거는 정말 퀸이라는 프레디라는 또 그 한 브랜드의 힘 아니었나? 그 노래의 힘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 보헤미안 랩소디의 흥행을 보면서 진짜 대중문화라는 것의 힘을 되게 다시금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영화든 음악이든 그냥 TV에 나오는 가수든 다들 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도 나름 팟캐스트를 유지하면서 뭔가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이렇게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보헤미안 랩소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10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화인데요. 아직도 그래도 보지 못한 4천만 명의 한국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봐야 할까 보지 말아야 할까에 대해서 판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미디어에서 나와서 전 약간 질린 상태긴 하거든요. 다른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조금 판단이 바뀌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판단에 정점을 찍어줄 마지막 판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를 추천하지 않으신 제이님께서 먼저 판결 내려주실까요? 저는
이 영화 왕따 당하기 싫으면 봐라. 아까 왜 당했지? 저는 저번 주에 봤거든요. 정말 이 보헤미안 랩소디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 정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제 알게 언니가 프레디였네요, 그러면. 저 은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여름님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저는 이 영화를 봐야 된다고 이따가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사람들이 만든 자료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진짜랑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킨에 대해서 다시 알게끔 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그런 거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여름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세대가 달라도 어떤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추억 때문이라도 이거를 다시 보면 여름님처럼 뭔가 잊고 있었던 첫사랑의 기억을 깨울 수도 있고 쌤 기억나는. 이런 식으로 뭔가 정말 뭐라고 하지? 나의 알지 못하는 잠재력을 일깨우는 영화 한 편의 영화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추후에 있는 킨에 대한 얘기들도 그렇고 뭐 나도 알지 못했던 기억들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연초니까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추천하겠습니다. 그 지희님께서는 천만 질주해야지. 이름을 써주셨는데요. 이 영화 추천하신 세미님께서는 어떤 평가하실까요? 제가 사실 추천을 하긴 했는데 영화적으로 보면은 완성도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뭐 만약에 지금까지 보지 않은 청취자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추천은 안 드릴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유튜브에서 라이브 에이드 킨의 공연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영화를 꼭 보신다면 마지막 20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라이브 에이드. 근데 이거를 보지 않으면 그 라이브 에이드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저는 그랬거든요. 별로 뭐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 그 해방감이 있긴 있죠. 그 라이브 에이드에서 이 공연에 대한 해방감을 그 계속 제가 리플레이를 많이 들었거든요. 보면서 비교가 많이 됐어요. 아, 왜 한국 관객들은 떼창을 하고 싱얼롱에 이렇게 열광할까? 분명히 지금을 살아가는 분들이 가슴 속에 담아둔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응축시켜서. 그것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에오를 지금 만약에 콘서트에 가서 앞에 등장한 싱어가 이렇게 요구한다면 한국 관객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보헤미안 랩소디 그냥 보면서 뜬금없이 이 프레디가 되게 싸이 같다는 생각이 퍼포머. 네, 퍼포머로서 이 프레디 머큐리가 이 영화에서 주축이 되는 건 보컬을 하면서도 피아노도 치고 춤도 추고 막 완전히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에 되게 주축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인물들도 물론 많은 곡을 작곡을 했고 음악에 참여를 했지만 되게 돋볼 수밖에 없는 거 정말 퍼포머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쇼라는 영화라는 하나의 쇼에 적합한 인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개봉 당일날 봤는데 개봉날이 문화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날 영화도 보고 막 공연도 보고 음악도 듣고 약간 이런 느낌에서 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문화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희 이렇게 2019년 첫 방송으로 저희가 각자 하나씩 선정한 첫 번째 영화 2018년의 명작 하나인 보헤미안 랩소디를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특집에서도 계속해서 2018년에 개봉했던 저희가 좋아한 영화를 하나씩 설명을 할 거고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신청 영화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